WTO의 수장 자리를 놓고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나이지리아의 오콘조 이웨라 후보가 결선에서 맞붙게 됐습니다. 이웨라 후보는 사무총장 후보로 거론된 순간부터 가장 강력한 라이벌로 여겨져 왔던 인물입니다. 통상 분야 경험은 전무하지만 정치력이 강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녀는 나이지리아 재무장관을 2번 역임하고 나이지리아 최초로 여성 외무장관을 지냈습니다. 2012년 재무장관이던 당시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와 총재직을 두고 막판까지 치열한 경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1970년대 나이지리아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그는 하버드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MIT 대학원에서 지역경제개발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또한 세계은행에서 25년간 근무하며 국제무대에서는 꽤 탄탄한 인지도를 쌓아온 경제 전문가입니다. 세계 백신면역연합 이사회 의장으로 코로나19 사태 속에 활발한 행보로 회원국들의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오콘조 이웨라 후보가 결선에 오르자 엄청난 폭로가 터졌습니다. AFP 통신은 8일 그가 개척자로 묘사돼 왔다면서도 모두가 그런 평가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국가의 도둑들이란 부패 관련 책을 쓴 사라 차예스는 오콘조 이웨라는 자신의 부처에서 기술적 투명성 개혁을 일부 최소한도로 완수했을 수 있다면서, 그러나 사실은 그녀가 재무장관으로 있을 때 한 달에 거의 10억 달러씩 석유 재정 수입에서 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WTO 사무총장 자리에 검토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고 나는 생각한다면서 여성이자 흑인이라는 점은 나쁠 게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작 오콘조 이웨라는 자신이 나이지리아의 만연한 부패와 싸운 챔피언이라면서 자신의 어머니는 그런 시도를 하다가 납치되기까지 했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비판론자들은 그가 장관 재임 시에 부패를 막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했어야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간 환경 개발 어젠다라는 캠페인 단체의 올란 레와주 수라주는 최소한 그는 사임에서 부패를 폭로할 기회가 있었다라면서, 하지만 그는 조용히 있었고 그 체제 아래서 고위급 부패의 조장을 허용했으며 단지 자리에서 떠난 뒤에야 불평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그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부패를 눈감았고 권력의 시녀처럼 일해왔다는 폭로인 셈입니다. 오콘조 이웨라는 자신이 통상장관이나 협상가로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지난 7월 영국에서 열린 웨비나에서 난 평생 통상정책 이슈를 다뤄왔다. 무엇보다 사무총장은 기술적 자질보다 담대함과 용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담대함과 용기가 필요하다던 이웨라 후보에겐 정작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것이 폭로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역대 WTO 사무총장 가운데 아프리카 출신이 없었던 만큼 아프리카 표심이 오콘조 이웨라 후보 쪽으로 결집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최종 선출 방식은 164개의 WTO 회원국들이 마지막 한 표씩을 행사하게 되는데 아프리카는 40개국으로 대륙 중 가장 많습니다. 1대1로 정책과 맞물려 아프리카 국가들을 지원하는 중국 또한 이웨라 후보를 지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WTO 사무총장 배출을 노골적으로 막으려는 일본도 상대 후보를 지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외 나머지 122개국 국가들의 표는 한국으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아프리카 다음으로 많은 국가들이 모인 26개의 유럽 국가들은 한국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난 8월 독일 베텔스만 재단의 프로젝트 팀이 WTO 사무총장 후보자로 가장 적합한 후보자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보이는 3명, 즉 탑3를 꼽았습니다. 그중 한 명이 유명희 후보이고 이웨라 후보는 4위로 탑3에 들지 못했습니다. 이는 유럽대학 연구소가 WTO 회원국 대표단과 통상관료 및 전문가 총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해 후보자들의 경쟁력을 분석한 결과였습니다. 이 조사에서 차기 WTO 사무총장이 갖춰야 할 요건으로 조직관리 경험과 정치적 경험, 경제학 교육 정도, WTO 협상 경험, 법학적 지식, 공직 경험 등 6개를 내세웠는데 유 후보자는 이 가운데 경제학 교육 정도를 제외하고 5개 요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GED는 유 본부장에 대해 성과가 탄탄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습니다. 객관적인 자질 면에서는 유명희 후보의 자질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강대국들은 누굴 지지할까 하는 것입니다. 흑인 출신의 WHO 사무총장이 중국에 휘둘리며 코로나19에 대처한 것을 본 미국과 한국과의 오랜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한국을 호감도 1위로 뽑고 있는 러시아도 한국을 지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대국들의 지지가 중요한 것은 주변국들에 대한 영향력이 함께 작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동남아시아 지역입니다. 한국의 신남방 정책으로 많은 교류를 맺고 있는 동남아 국가들은 대부분 한국을 지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중국해로 중국과 분쟁을 겪고 있는 국가들이 중국이 지지하지 않는 국가를 선택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부 친일 국가들이 일본의 로비로 탈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중동 국가들입니다. 중동 역시 한국과 많은 교류 협력과 개발을 통해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만큼 한국을 지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동의 최대 부국인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는 한국의 K-방역으로도 지원을 받으며 적극 지지를 표명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세계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한국을 지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대처를 통해 세계의 모범적 국가로 인정받고 있는 것도 좋은 신뢰를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유명희 본부장은 본인의 탁월한 경쟁력 외에 전 세계의 큰 축인 미국과 중국의 가교 역할을 잘할 수 있을 것으로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역뿐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두 나라 사이의 갈등이 첨예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한 것입니다. 동맹인 미국과 가장 중요한 무역 상대국인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한국의 경험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한국이 훌륭한 경제발전 모델인 점과 신속하게 자본주의로 이행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도 유명희 본부장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35개국 정상에게 유명희 본부장 지지 요청 친서를 보내고 직접 뉴질랜드, 호주, 러시아, 브라질, 독일 정상 등과 전화통화를 통해 유명희 본부장 지지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유명희 본부장이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선거에서 결선에 진출하자 일본 측에서는 한층 경계하며 딜레마에 빠진 모양새입니다. 우익 성향의 일본 산케이 신문은 유 본부장과 오콘지 이엘라 후보를 일본과 관계 악화가 계속된 한국 후보와 국제협력에 등을 돌려온 중국이 추천하는 것으로 보이는 나이지리아 후보라고 각각 규정하고서 어려운 대응이 될 것 같다고 10일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일본인 후보나 일본이 추천하는 유력 후보를 옹립하지 못하고 유씨가 유럽을 중심으로 지지를 모은 것을 알아채지 못했다라며 유씨가 WTO 수장이 되면 아시아에서 일본의 힘 부족이 세계에 드러날 수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유 본부장이 초기에는 주목받지 못했지만 한국이 선거 전략을 잘 세워 선전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야마시타 가지이토 캐논 글로벌 전략연구소 연구주간은 전에 반기문 씨가 유엔 사무총장이 된 것처럼 이번에도 한국이 훌륭하게 추진했다고 산케이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국제정세 전문가인 히라스라 미스요시 도쿄 이과대 교수는 중국이 추천하는 아프리카 후보를 지지하면 이중 대립을 부추길 위험이 있다라며 많은 회원국이 중립적 입장인 한국을 지지하는 무난한 선택을 한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유 본부장은 앞서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일본은 긴밀한 교류와 활발한 무역, 투자를 토대로 함께 성장한 동아시아 협력 파트너, 한국과 일본은 자유무역과 다각적 체제의 필요성에 대해 같은 입장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일본의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역시 일본을 들었다 놨다 할 소식과 정말 얼처구니 없는 소식 두 가지 준비해 봤습니다. 우선 즐거운 소식입니다. 세계 최대 화학 소재 기업인 일본 아데카가 시장 점유율이 높은 반도체용 첨단 재료 개발 기능 일부를 한국으로 결국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이죠. 일본 언론사 니혼게이자 신문에 따르면 아데카는 이 고유전 재료, 즉 하이케이 재료라고 하죠. 이 고유전 재료라고 불리는 화학품 개발 기능의 일부를 한국으로 옮기고 시제품도 생산하기로 했다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실제 이 아데카가 한국에 투자하는 액수는 수억엔, 즉 수십억 원 수준의 꽤나 큰 규모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이 아데카라는 회사는 데이터의 일시 저장에 사용하는 이 반도체 메모리의 용량을 키우거나 기기 소형화에 이용하는 고유전 재료, 즉 하이케이 물질 점유율이 50% 수준으로 세계 업계 선두주자입니다. 특히 한국에선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주요 거래처로 전 세계 13개국에 거점을 두고 있는 꽤나 큰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데카는 현재 수원시에 있는 연구개발센터, 즉 R&D 센터 면적을 이전보다 2배 수준으로 넓히고
클린룸이나 이 기기를 설치해 차세대 재료의 시제품 생산을 가능케 한다는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자, 아데카가 왜 이런 모습을 보일까요, 여러분? 실제 아데카는 차세대 통신 규격 5세대, 즉 5G 등 첨단 재료의 경우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서 일본에서 시제품을 만들어 기존에 수출해 왔습니다. 보안 때문이겠죠. 하지만 5G 전용 수요로 고객과의 제휴를 통해 고기능 제품을 개발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현지에서 공동 개발할 수 있는 체제를 정돈하기로 한 것이죠.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이 멘트는 아데카가 확장하는 약간 좀 원론적인 멘트예요. 그냥 언론 보도용. 실제 이유는 바로 따로 있습니다. 지난해 한일 갈등이 본격화된 이후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포토레지스트 등 3개 재료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한국에선 화학 소재 기업들이 반도체 재료 국산화를 위한 연구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그 생각보다 규모가 크고 심지어 빠르며 괄목할 만한 성과가 아주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두산솔루스가 그동안 일본 업체가 독점해온 시스템 반도체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하이엔드 초극박 시장에 진출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마이크로미터 수준의 초극박을 내년 초 양산 예정인 국내 기업에 차세대 웨어러블 기기에 공급하기로 했다고 어제 16일 발표가 났는데요. 자, 여러분, 수주도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하지만 수주를 떠나서 일본 업체가 독점했던 국내 초극박 시장에 국내 소재 업체가 진입한 첫 사례라는 점이 우리나라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이죠. 자, 이런 소식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당연히 일본 업체로서는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일본 아데카의 재료는 수출 규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한국으로 개발 기능의 일부를 옮기면서 고객과의 관계 자체를 강화해서 시장 점유율을 어떻게 해서든 지키려는 것이, 그게 바로 목적이에요. 실제 이 아데카의 숨은 목적이란 말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얼마나 빠르게 일본을 따라잡고 있는지에 대해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소식, 정말 얼처구니 없는 소식입니다. 이 파렴치한 일본이 또 이제는 세계를 상대로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오는 27일이죠. 도쿄 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방사성 농도를 낮춘 뒤에 바다에 방류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태평양으로 방류된 오염수가 빠르면 한 달, 늦어도 1년 안에 제주 앞바다뿐 아니라 동해와 서해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다양한 위험한 분석이 나오고 있어서 국내외에서 아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우선 이틀 전이죠. 15일 마이니치 신문 등 일본 외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르면 오는 27일 강요회의를 열고 오염수 방류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특히 최근 총리가 된 스가 총리죠. 이 스가 총리는 지난달 26일에 후쿠시마 제1원전에 실제 시찰을 하면서 이 가능한 한 빨리 정부로서는 책임을 가지고, 무슨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처분 방침을 결정하고 싶다라고 밝혔는데요. 일본 입장에서는 책임을 어떻게 하고 싶겠지만 우리나라나 세계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일본이 정말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죠. 그리고 일본 정부가 이 해양 방류로 결론을 내더라도 새로운 설비가 필요하고 원자력 규제위원회 심사 등의 절차가 있어서 실제 방류는 2022년 정도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우선 일본 정부가 이렇게 오염수 처리에 급하게 속도를 내는 이유는 오염수를 보관하는 탱크 용량이 오는 2022년이면 실제로 한계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도쿄전력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으로 탱크에 보관된 오염수는
123만 톤에 달하는데 원전 건물 안으로 지하수가 계속 유입이 되면서 하루에 170톤씩 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 이 오염수에는 세슘, 코발툼, 스트론튬, 안티몬, 삼중수소 등 핵 분열 생성물 및 활성화 물질이 녹아있는 아주 위험한 물인데, 일본 정부는 이 다액종 제거 설비 등을 통해서 오염수를 처리하겠다라고는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 발암 물질인 이 삼중수소는 걸러내지를 못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선 시뮬레이션 결과 일본이 방출할 오염수는 최악의 경우에는 빠르면 한 달 안에 국내 앞바다에 도달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요.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시 이 세슘 등 핵종 물질이 극미량의 세제곱미터당 10에 -20제곱 베크럴, 즉 수준으로 넓게 퍼질 경우 한 달 안에 제주도와 서해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세슘도 문제이지만 일본이 정말 만에 하나 오염수를 몰래 제대로 걸러내지 않고 배출할 경우에는 세슘이 아닌 이 다른 핵종 물질도 포함될 수 있는 이 부분이 또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재 피해를 입을 국가는 당장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죠. 이거는 세계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문제예요. 그린피스는 실제로 지난해 8월 일본이 태평양의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할 경우에 동중국해로 우선 퍼지고, 이 퍼진 물이 쿠루시오 해류와 쓰시마 난류를 타고 1년 안에 동해로 유입될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는데, 아열대 해류의 영향을 받을 경우 실제 이 유입 기간은 더욱 단축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우선 우리나라 정부는 방출될 오염수 성분을 정확하게 분석, 관측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혹시 모를 피해가 없도록 감시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이 수입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하지 않도록 원산지 단속이 강화될 예정이고, 또 근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방사능 검사를 아주 철저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해양 방류를 막기 위해 국제사회 공조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해양수산부는 12월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 예정인 런던 협약 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문제를 재차 제기하고 국제 공론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폐기물의 해양 투기 금지에 관한 당사국의 이행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인데, 최근 일본이 또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데, 해양 투기 이런 얘기가 있다 라고 말을 제가 드리는데, 육상에서 이놈들이 오염수를 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양 투기가 아니라는 정말 얼처구니 없는 주장을 얘네가 하고 있어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일본이 하고 있어요. 처벌을 받았지만 위법은 아니다 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일본에 적극적으로 정보 공유를 요청할 필요가 있고, 또 이 문제를 런던 협약 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논의해야 하는 문제라고 지속 주장이 필요할 것 같고,